네, 지금부터 이선배 희망행정대전본부 이사님 책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저희 계족산 걷기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저희들한테 처음 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빠지셨어요. 이 책 쓰는데 작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는데, 원래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계속 해오셨고,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어른들을 위한 기본소득에 관한 책은 많은데 어린이를 위한 책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우화도 곁들여서 써주셨는데, 오늘 이선배 이사님 작가로서 저희들에게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입학을 했는데 첫 체육 시간에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생긴 무서운 선생님이 야 너희들 내 이름 알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알 턱이 없잖아요. 다 쪼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여학생이 야, 체육쌤 성함은 상식이지. 상식 어떻게 그걸 모르냐. 애들이 상식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쌤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체육쌤이 이름이 상식이라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어떻게 상식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 성함이 박상식 선생님이셨어요. 상식이 있는 분이네. 네, 상식 이름이었던 거고, 그 친구는 이제 뭐 언니나 뭐 누가 오빠가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체육선생님 성함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주 배짱 좋게 이렇게 그 선생님 이름을 첫날부터 놀려대가지고 근데 혼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쌤이 웃고 그냥 끝나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식 이야기를 갖고 시작을 한 이유들이요. 우리 최고의 임금님이라고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세종대왕님이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과연 세종대왕에게 상식이었겠는가? 절대 상식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게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상식이었을 건가?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1863년도였다고 그러고요.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를 제정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상식 아닌 적이 훨씬 더 오래였었던 거죠. 근데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 상식이란 것들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들은 기본소득이 솔직히 아직은 우리 상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곧 기본소득을 받는 게 너무나 상식인 어떤 그런 시대가 곧 되지 않느냐.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들까지 보편급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대학생 딸아이는 보편급식 지원을 한 번도 못 받고 졸업한. 그러니까 꼭 보면 애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했더니 이제 초등학교 보편급식 되고 중학교 졸업했더니 중학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학생들은 상식인 그러한 부분들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들은 이제 저희 책에도 나오는 토머스 페인이라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을 건너가 언론 활동하던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미국은 미국이란 뭐 나라 이름도 없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였고, 기껏해야 우리의 대표를 영국 의회에 보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해줘라 정도의 어떤 그런 요구를 하던 어떤 그런 시대에 그가 이제 뭐 이런 책, 상식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단지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영국은 조국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동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다. 자연의 흐느낌의 소리가 이제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라고 미국의 독립이 상식이라고 그 팜플렛을 썼고, 그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결국 미국 독립선언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불평등에 맞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다가 이른바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 책이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게 1797년도에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기본소득 캠페인을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뭘 먹고 사나 이게 걱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로봇과 기계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를 쓰는 로봇도 나오고 작곡을 하는 로봇도 나오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복지정책이냐 아니면 경제정책이냐고 논쟁을 막 벌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회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 그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계속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기본소득에 대한 제 생각은, 기본소득은 그러한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권리의 문제다. 우리 권리의 문제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가장 제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었던 그런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썼던 뭐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해도 이제 공유부 얘기는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이 확실히 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왜 우리는 구글에게 돈을 벌어만 주느냐라는 그런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구글을 공짜로 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근데 왜 무슨 구글한테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야, 고마운 네이버, 고마운 카카오 같아.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공짜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건가라는 그런 구조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점에서 이른바 공유부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토지, 공기, 물 이런 자연적 공유부도 있지만, 지하자원 이런 자연적 공유부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이른바 인공적 공유부, 네, 문화 제도적인 어떤 공유부, 그런 공유부들의 기초에서 그 권리가 그것들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기본소득 캠페인하는 저도 되게 많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또 다가가기는 더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이호덕 선생님 하신 말씀들 중에,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거다.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얘기는 그 사기가 끼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정말 기본소득의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이나마 기본소득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던 그런 바람들로 그건 내 건데라는 어떤 그런 책을 썼었고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편집자님이 일부러 이제 농촌으로 귀농하신 어떤 그런 분이시고, 아주 이렇게 환경 쪽으로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어떤 그런 분이시고, 또 이제 여성주의자 어떤 그런 시각들도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분이어가지고, 제 글 쓰는 과정에서 많이 혼나고 많이 배우고, 그분은 저를 혼냈다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작가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이제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런데 이건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엔 저 혼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나중에는 제가 배웠습니다라고 이제 했던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그 분들의 노력으로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어서 이 책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기본소득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사말 비슷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코멘트도 좋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을 읽었더니 어떤 게 좋더라 이런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가 오셨는데 책 읽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저는 누굽니다.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배 선생님의 학생인 남도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었을 때 봤을 때 이제 제가 처음 읽었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본소득이라는 책은 처음 봐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복지 함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한 부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기본 소득을 보면서 나도 한번 기본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알아보고 좀 더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도경아 왜 답지 않게. 친구 자리라서 떨려서. 우리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복지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뭐 기존의 어떤 그런 복지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기본소득이 더 왜 우월한가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기존의 복지가 갖는 문제점들 중 하나가 복지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복지는 이제 이른바 선별적이어서 가난을 증명해야지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2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이 뭐 증명이 돼야지만 예를 들면 1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20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120만 원 혜택 받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자기가 일해서 120만 원 받으니까 한 달 일하고 120만 원 버나 일 안 하고 120만 원 정부로 또 받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일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과거 어떤 그런 구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뭐 7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 자기 일해서 120만 원을 받으면 합해서 190만 원이 되니까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저희의 주장,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 것들이고요. 사실 그런 복지의 함정 뭐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인 부분들은 모두의 것이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모두의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들이 그동안 어떤 그런 생각이었더라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의 시민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 차원처럼 그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 복지 함정의 문제도 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함께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동안의 복지는 너가 아파봐라. 네가 가난해져 봐라.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러한 후차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비해서 기본소득은 이제 선제적으로 돈을 먼저 기본소득을 주어지니 그걸 가지고 자기 건강을 자기가 살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소득의 구간별로 최대 한 거의 50%에 가까운 그 세금을 떼고 있거든요. 그 구간별로. 네, 그리고 또 적은 분들은 또 적은 대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미 차등화된 어떤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몇 프로 해가지고 세금을 더 한다는 것은 결국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때 당연히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희석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뭐 선이나 뭐 서로의 이익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걸 기꺼이 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나눠야 된다에 대한 당위성의 설명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더 내야 되는 사람들, 더 내는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번에도 대선이 끝났지만 기본소득이 공약이 전면화되고 사실 뜨거운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기본소득 얘기는 후순위를 밀리고 이른바 대장동 얘기로 부동산 얘기로 시작해서 끝나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왜 이슈가 되지 못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증세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증세를 전제로 한 어떤 기본소득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약한 그냥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누군가로부터는 그거 무슨 뭐 용돈도 안 된다. 한 달에 과자값도 안 된다. 뭐 한 달에 8만 원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기본소득 하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어떤 기본소득이 처음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증세하지 않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비판했었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당의 오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얘기해라. 뭐 증세해야 되는 거지. 뭐 증세 안 하고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기본소득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지하려면 돈 다 필요한 건데 증세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증세 얘기는 감추고 복지만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들 그건 완전 사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확인을 했죠. 이른바 세금 올렸더니 결국은 이재명 후보 떨어졌더라. 뭐 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더라. 결국 세금 얘기하면 망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것들, 아까 지금 상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뭐 보편급식 같은 경우도 결국 그것도 예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편급식 하게 되고 그 비용은 또 이렇게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된 것들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 전반적 그런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됐던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도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그건 너무 이렇게 체감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것들 월 30만 원을 제시를 해서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시민소득세를 걷겠다. 그 다음에 뭐 탄소세를 걷겠다. 토지보유세를 걷겠다 해서 신설된 세금으로 거의 뭐 80% 이상을 마련하고 나머지 이제 뭐 한 20% 정도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에 있는 걸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은 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지금 부자들이 지금 많이 내고 있지 않냐라는 분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금 내고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내고 있지 않냐. 그걸로 퉁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퉁칠 게 아니라 공유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자라는 것들을 우선 따로 떼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조정할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 낸 걸로 그냥 퉁치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들은 그 세금을 내는 이유가 공유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금은 어쨌든 우리 사회를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인데 그거 말고 모두의 몫에 대해서 일단은 공유부로 걷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으로 더 걷자.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복지 예산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어떤 그런 복지 예산들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기본소득이 주어진 상태면 절대간에서 벗어난다면 현재의 그 복지 비용들 중에서 약간은 겹쳐지는 부분들은 축소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조정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대표적으로 현재도 재산세 내거든요. 토지분 내고 뭐 이렇게 건물분 내고 하는데 저희 토지보유세를 그럼 별도로 또 내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고 토지보유세를 내면 기존의 토지세는 환급해주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세세한 연구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다루게 되면 이제 책 내용도 어려워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제 책은 일단 입문 그리고 좀 쉽게 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까지 깊이는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는 것들은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누가 혜택을 받느냐라는 부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정치라는 것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 거냐, 그걸 누구를 위해 쓸 거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익이 좀 이렇게 갈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근데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세금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닭이장풀이라는 그 꽃 얘기를 제가 들었던 이유들이 겉으로는 두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연달아서 한 번 더 질문하고 네. 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증세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다. 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적인 어떤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의 문재인 정권에서 개인에게 어떤 기본소득의 명목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정부의 지원금들을 지원하는 형태들을 많이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받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금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향하고 이 세금은 환급시켜주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의 정부에서 이제 한 600조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부의 전체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영역을 정부의 어떤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몰리든 저쪽으로 몰리든 간에 어쨌든 편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의 예산이 준다는 건 정부의 역할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어떤 기본소득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충분히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개인에게 어떤 기관이나 그런 데서 주관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부를 서로 나누어주고 뭐 분배하는 부분들을 개인에게 주었을 때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원인은 다양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박은 지금 있다라는 거는 다 겪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 잘 통제된 필요한 어떤 그 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복지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른바 기본소득, 우파형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들이 결국은 그동안 선별하느라 공무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줄어들 거다. 그 작은 정부를 구현하자라는 점에서 이제 우파형 그 기본소득이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강하게 있고요. 좌파형 기본소득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다만 차이는 그 누구를 선별하느냐의 그 서비스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량에 더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그 복지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폐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 공적인 영역으로 오히려 강화해야 될 것들, 의료, 뭐 장애인,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적 영역은 더 강화된다는 것들이 저희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주장인 거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기본소득 있는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라는 책에 보면 그 따로 장을 할애해가지고 그런 세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개인에게 맡겨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거는 아까 그 기본소득이 어디서 출발하냐라는 부분에서 권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조건 그 개인이 어떻게 쓰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몫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사람들마다 이제 그 합의되는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제시한 어떤 그런 수준들은 이른바 중위소득 50%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입장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가난하신 분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생활이 확 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받는 그 절대 빈곤의 50에서 벗어나왔던 그런 정도 수준이지 그 부분에서 더 막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 차이가 뭐냐? 그동안은 불쌍해서 주는 건데 지금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받는 거다. 뭐 그러면 난 불쌍해서 받든 권리로 받든 상관없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옛날에도 밥 얻어먹었고 지금도 밥 얻어먹었는데 우리 밥 더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반발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 건가 라는 그런 권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것들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생각이고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찍어내서 푼다라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구조는 분명히 돈을 걷어들여서 돈을 푼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인플레이션의 그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은 그 부의 불평등에 심화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래서 뭐 어떤 그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한테 몇백억을 주어진다라면 평생 못 쓸 것 같거든요. 저는요.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조를 갖고 있는 부자가 2조를 갖고 있으나 3조를 갖고 있으나 숫자상으로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돈이 뭐 2조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기본소득 비용 때문에 1조를 내고 나머지 1조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과연 부자가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부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기본소득에 재원이 되는 부분들을 그 부자들이 많이 내므로써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부러운 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 도둑놈이라는 어떤 그런 질시 아니면 그 야유,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섞여 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라면 그 부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바뀌는 것들, 그럼 이 사회 전체가 좀 더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전에 그 기사 중에 예를 들면 아디다스 회사가 동남아에서 공장을 크게 짓다가 이제 독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까 어쨌든 인력을 고용하겠구나 기대를 하고 했으나 그 공장 전체가 거의 한 100명 정도밖에 고용을 안 하고 대부분 다 기계화로 하는 걸 봤어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되고 이게 또 인공지능화되고 이게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기계화의 편리함을 누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나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분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의 가장 기본의 가장 중요한 이것들이 기본소득이고 이거는 굳이 이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돈을 써야 되는 어떤 기업들 또는 자본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진행되는 건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 어떤 게 부족한지 저도 고민이 사실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 저도 고민이 부족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기본소득 얘기를 해주셨고 저번에 토론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이제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주신 책이나 그러한 이야기를 저도 페북 통해서 듣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의당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맑은 공기 조례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악취 관제센터를 세운다던가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계속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아니면 앱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는 저도 듣고 뭔가 고민을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많이 못한 지점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같이 책도 읽고 같이 하시면서 이후에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기후 환경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에서 탄소세를 걷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걷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탄소세를 걷게 되면 기업들은 그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그거에 대한 그 탄소세를 내야 되니까 탄소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 물건에다가 그 가격을 인상할 거고요. 그럼 가격을 인상하면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결국은 그걸 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탄소세 때문에 그 당장 소유값이 오르고 물품값이 오르고 하면 반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환경이 나쁜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은 하지만 내 돈 나가는 건 또 그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그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교정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세를 그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면 탄소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거고 사실은 가난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비도 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들은 더 많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토지보유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이런 부분들도 공기라는 것들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을 더 더럽힌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이고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부동산 그 불평등의 문제들에 심화된 그 부분들도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분배가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분양제도를 바꾸자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첨되는 해금을 누구에게 줄 건가의 문제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있는 사람에게 그 당첨 기회를 많이 준다. 자녀 없는 사람에게 덜 준다 그러면 자녀 없는 사람이 기회를 그냥 다자녀인 사람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물론 뭐 다자녀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뭐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뭐 수능을 저기를 할 거냐 뭐
내신을 갖고 뭘 할 거냐 바뀌어봤자 그 안 사람들의 그들의 리그이지 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 하등에 관계없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들의 리그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를 모두에게 분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도 했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그 실험한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고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술의 발전을 늦춰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시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건지 어려움이 있으나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네트워크 입장 아니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기본소득을 오히려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이른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아야 되고 이른바 협상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쁜데 대신에 인건비가 높아지면 자동화를 많이 대체를 할 어떤 그런 욕구가 발달할 거고 그러면 로봇이나 기계화는 더 가속화되고 그럼 일자리는 더 잃어서 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고 싶은데 대신 어쨌든 기본소득으로 그것들이 보완이 되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노동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어쨌든 그 공장에서 하는 어떤 그런 노동이라든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들 돈 되는 노동은 아니지만 어떤 그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일로서 이런 일을 즐겨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이런 모습들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 기본소득이 하나의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은 뭐 이 책에도 썼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라고 썼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부분 외에도 우리 그 정의당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제일 앞장서 내세웠던 뭐 주 4일제 근무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뭐 타임뱅크 뭐 이런 제도라던가 이런 제도로 그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도 기본소득이 좀 이렇게 디딤돌로 좀 이렇게 쓰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줌으로 아까부터 참석을 하고 계신 정성호 선생님 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지난번에 거기 앉았던 장소죠, 거기에. 저 6시인 줄 알고 깜빡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저 토론이네요. 북코선트라고 해서 오늘 뭐 책 출판 그건 내 건데 이거 뭐 축하해 주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안 있길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작가가 카메라가 아래턱 쪽에 나와 있는데 얼짱 각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도 잘 나오고 얼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작가하고 작년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도 저는 뭐 아직은 이 공동소유에 대한 철학적 이해, 실천적 방법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저게 관심은 없고요. 다만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절실한 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애들이 공부 자체가 즐겁게 하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수단으로 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만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이 시절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 이 청년 수당 혹은 뭐 말로 달리한다면 학생 기본 수당 소득이라는 측면은 저는 굉장히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의 그 중간에 말들 보면 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때문에 모두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이 했듯이 저는 이 무상급식의 연장선에서 학생 기본소득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보단 현재 단계에서는 무상급식 연장선으로 청년 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해도 되고 그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저도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임산부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때는 기본소득이 공유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실시는 해야 되겠는데 한 번에 다 실시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집단부터 먼저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 기본소득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어쨌든 이재명 그 지사가 뭐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 때문에 저희가 꿈이 좀 되게 커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본소득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국이 그럼 최초로 밀어붙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부문 기본소득이 좋긴 한데 처음 시작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임산부라서 받았는데 뭐 여성이나 받았었는데 농민이나 받았었는데 다 준다고? 이러면 그럼 우리는 뭐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나중에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원래 그 공유부 정신에 맞게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전술적으로 어떻게 그 기본소득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 건가라는 그 부분에서 뭐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사람과 아니다. 공유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편적 무조건성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이 어느 나라부터 어떻게 먼저 실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뭐 개인 바람은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그 연 100만 원과 그 오준호 후보 기본소득 오준호 후보가 냈던 월 60 몇만 원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논쟁을 좀 이렇게 벌여서 아니면 지금 무슨 국민의힘에서 그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본소득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논쟁이 되어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방향으로 될 건가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정치력에 관련 어떤 그런 문제라서 그건 앞으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는 그 교육감 이번 선거 이런 부분들에서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들 중에 학생 기본소득을 중요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우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논의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대덕구에서 뭐 기본소득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학생 용돈 뭐 이런 그 부분으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까지 월 몇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뭐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성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것들이 뭐 기본소득과 연계되어서 그런 것 기본소득을 좀 더 이렇게 풍부화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다음에 만나면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기 하시는 질문 의견이나 들어가나? 아니야. 없으시면 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책을 내셔서 그러던가? 앞에서 그 권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권리로서 당연시 하는 것,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기본소득을 받을 사람들이 권리라고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권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생들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교육은 당연히 권리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초중고. 그래서 교육을 적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소득이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도 내가 그게 당연시 권리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만약 내 주머니에 들어올 100만 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권리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아니라
권리를 당연시하는 모멘텀을 가지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신지요? 전제라는 게 아니죠. 전제는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주의다, 이즘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와닿지는 않거든요. 모멘텀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일단 한 번 있었죠. 그 코로나19 상황 덕분에 때문에 어떤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논쟁이 촉발되면서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고, 받아보니까 좋더라, 또 받아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선별적 더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물론 그 재난지원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에 있었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가 어쨌든 촉발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한 면을 소재로 중심으로 한 농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일어나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뭐 발화점이 되어서 뭐 한계점이 되어서 그 인식이 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그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도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피땀 눈물에 의해서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기본소득 역시 끊임없이 누군가가 외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결국은 그 정치적 힘을 갖고 뭐 가능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중요 정당은 아니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어쨌든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그 지방자치 선거에도 어쨌든 뭐 후보를 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뭐 여기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다른 당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기본소득이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현정 박사님께서 그런 계기, 폭발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계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계기들이 하나씩 생겨날 때 그때쯤 그것들을 사료로 만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비디오가 안 나갔었네요. 그,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저도 되게 그 방금 우현정 이사님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게, 사실 그 무상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 교육에,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 기본소득도 내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그 이면에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권리에 대한 부분이 우선하면서 사실 해야 하는, 내가 의지를 들이고 뭔가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부분은, 좀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히려 그 보편적 그런 어떤, 그 기본소득이, 좀 아까 그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냥 배포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없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적인 어떤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본소득이 뭔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그것들이 더 우선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그 의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박정 이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자칫 경계해야 될 것들은 그 의무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악용될 어떤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권리 얘기를 더 우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 너희들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두 발의 어떤 자유라던가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권리를 얘기할 때 근데 너희들 학생답게라는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론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이제 북토크는 마치고요. 축하 행사를 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선생님 축하 행사 한답니다. 고맙습니다.